외색, 한일 간의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암묵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일본 문화의 개방 정책이 98년 10월 20일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시작으로 2004년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개방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본 음반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영화나 드라마 등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소비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80년대부터 아름아름 일본 문화는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 엔터 업계 관계자들도 일본의 대중문화 컨텐츠들의 영감을 얻어 기획하는 결과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이 된 것은 애니메이션 분야로 이미 7에서 80년대부터 공중파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외색이 짙은 장면을 편집한 뒤 더빙하는 형태로 소개됐고 슈퍼전대나 가면라이더, 울트라맨 같은 특촬물들은 실사 작품임에도 변신하여 활약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라는 논리로 애니메이션이라는 형태로 심의를 통과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화 역시 폭력적인 장면과 외색 짙은 장면을 편집하는 형태로 해서 수입이 꾸준하게 되었으며 서울문화사, 대원 등의 출판사가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짱구 등의 인기 작품들을 번역 수입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해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본 대중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히트작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은 대중문화 개방 이전까지는 정식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가 직접적으로는 소비되지 못했지만 일본 대중문화 자체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방송 스태프들이 부산으로 건너가 일본 방송 수신이 되는 곳에서 일본 방송을 보고 방송 기획을 했다는 일화도 있으며 국내 아이돌 산업의 초기에 등장한 소방차나 야채 같은 그룹들은 일본의 남성 전문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 아이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 연예계가 한국 엔터업계에 정말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도한 그 최초의 사례는 1984년 본드기획에서 데뷔한 여성 3인조 그룹 소녀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대는 데뷔 음반을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 토쿠라 슈니치가 맡아 미국의 LA에서 녹음을 하고 미디어 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식의 소위 아티스트 마케팅으로 시작한 그룹이었으나 데뷔 1년 만에 멤버가 교체되고 흥행부진으로 고전하게 되자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작사가 겸 현재는 AKB48을 비롯한 48 그룹의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듀싱을 맡아 그룹 컨셉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홍콩 영화에 출연하고 동남아 투어 등을 하며 반등을 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6년에 개최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1988년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음반 코리아를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88 서울 올림픽을 의식한 곡으로서 소녀대는 이 곡의 일본어 버전으로 당시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MBC에서 1분여 동안 방송을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일본 대중문화가 금기시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일본어 곡으로 방송을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성과를 낸 셈이었습니다. 다만 소녀대의 기획사 본드기획은 소녀대 외에도 인기 아이돌이 다수 소속된 전도 유망한 기획사였으나 소녀대에게만 하나로 약 400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 등 무리를 하다가 92년 도산했습니다. 한편 90년대에는 엑스제팬 등의 그룹이 일부 매니아들의 인기를 얻었고 PC통신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동호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 엑스제팬 등의 일본 음반은 매니아적인 규모라 하더라도 종로의 세운상가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한 국내 모 연예 기획사 대표이사가 98년 후반에 엑스제팬을 비롯한 일본 록밴드들의 음반이나 굿즈를 직접 유통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 영화, 그리고 J-POP 등의 대중문화는 쉽사리 정식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본의 J-POP 음반들이 한국의 라이선스반 형태로 정식 출시되고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도 적극적으로 정식 수입되었습니다. 그중 단연 화제성이 있었던 작품은 만화 원작 드라마 고쿠센이었습니다. 야쿠자 가문의 손녀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여 불량아 학생들만 따로 모은 3학년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갱생시키며 이들을 무사히 졸업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 2002년도 작품입니다. 당시 학생 역할에는 지금은 소위 톱스타로 발돋움한 출연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불량아 학생들의 리더격으로 출연한 배우가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5인조 그룹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미 일본 내에서 평균 시청률 20%만 넘어도 대박으로 치는 일본 방송가에서 평균 시청률이 17.6%, 최고 시청률 23.5%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케이블 채널 SBS 드라마 플러스에서 편성되어 평균 시청률 2%, 최고 시청률 4%라는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고쿠센의 성공으로 일시적으로 일본 드라마 방영 붐이 일었고 6개월 동안 약 40편의 일본 드라마가 케이블 방송사들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2004년 6월 달의 시청률 조사기관 TNS의 집계에 따르면 고쿠센을 제외한 한국에서 방영된 일본에서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들 모두가 시청률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케이블에서만 송출된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고 이 당시 케이블 시장에서는 1%만 넘어도 경이적인 시청률로 취급받던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드라마를 수입하던 MBC 드라마넷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상파까지 일본 드라마 방영 범위를 확대할 것을 대비해 아껴두는 인기 드라마 작품이 있다며 인기 그룹 스만 멤버이자 시청률의 남자로 불린 탑스타 기무라 타쿠야 등의 주연 작품이 방영되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의 남자라 불리운 기무라 타쿠야가 속한 그룹 스마비 자니스 사무소 소속이었습니다. 자니스는 폐쇄적이고 깐깐한 저작권 및 초상권 정책을 앞세워 2011년까지는 인터넷의 자사 아이돌 사진의 업로드를 원천 금지해온 회사였습니다. 2004년 3월 19일자의 시내21 기사를 보면 고쿠센의 흥행에도 자니스 사무소가 수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니스의 일본 드라마 업계에서 가장 흥행력이 좋았던 기무라 타쿠야의 화제작들이 상대적으로 일본 드라마의 화제성이 높던 2004년에 방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 최초의 일본 드라마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 고쿠센은 앞서 언급했듯 기무라 타쿠야와 같은 자니스 소속의 마츠모토 준이 주연 중 하나로 출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쿠센이 방영된 것은 따지고 보면 이례적이었던 셈입니다. 굳이 추측하자면 고쿠센은 마츠모토 준의 단독 주연작이 아니어서인지 수입 초기 운 좋게 한국 방영이 발빠르게 허가된 사례인 셈입니다. 비록 자니스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물들어올 때 노젓지 못했다지만 나름대로 일본 드라마 매니아층이 생겨났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시대에는 인기 작들을 인터넷을 통해 아름아름 모두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니스 아이돌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2005에서 6년부터 점차 국내 케이블 드라마 채널에서 방영되기는 했지만 인터넷으로 이미 방영 직후 자막과 영상이 올라오는 국내 분위기상 케이블 방영을 통해 유의미한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2파 바티스타와 같은 경우 2000년도에 3차 일본 문화 개방이 시작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 한일 문화 교류 차원에서 한일 양국 연예계가 다양한 기획을 시도했습니다. 2000년도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일본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듀오 차게에 나스카의 콘서트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본 음악 자체가 소수의 매니아층을 제외하면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라 차게에 나스카 측도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문화 교류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자선 공연 형태로 내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멤버들이 내한 공연 중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에 눈 돌리지 않고 같이 슬퍼하겠다는 등의 멘트를 한국어로 준비해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연 자체는 일본 팬 6천여 명이 내한하여 관람하는 등 일부 관객들이 일본인 관객이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공중파에서 내한 공연 광고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청자들의 항의로 광고가 중단되기도 했었으며 이후 차게에 나스카는 귀국 후 몇몇 우익 언론지들이나 단체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한 공연은 자선 형태의 공연이라는 이유로 DVD 등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가 2018년 뒤늦게 정식으로 공연 실황이 담긴 DVD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2년도에는 MBC와 일본 공중파 TBS가 손잡고 원빈, 후카다 쿄코 주연의 드라마 프렌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공중파 TV 아사히가 스마베 멤버 이나가키 고로와 한국의 여배우 김윤경을 섭외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결혼의 조건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마베 쿠사나기 치요시도 자신의 한자 이름을 한국어로 음차한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랑해요라는 싱글곡으로 한국에서 단발성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스마베 멤버들이 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컨셉의 방송에 제일 먼저 참여했다가 본인의 열정과 방송 기획이 맞물리면서 초난강이라는 캐릭터로 한국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후 쿠사나기 치요시 본인이 한국의 애정이 깊어지면서 아예 초난강이라는 이름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쿠사나기 치요시가 한국어를 하고 일본어 자막이 곁들여지는 독특한 방송 구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J-팝 음반과 같은 경우 2004년 4차 문화개방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정식 수입됐습니다. 사실 J-팝도 문화개방 초기에는 흥행에 꽤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된 2004년도에는 국내 음반 시장 자체가 이미 불법 다운로드 등의 문제로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고 음원 시장이 반대로 성장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아티스트의 국내 팬사이트나 카페에서는 이미 mp3 형태로 음반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콘텐츠진 응원이 발매한 2005 음악산업백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음악 산업 시장 규모는 총 3,352억 원이었지만 2003년 3,683억 원에 비해 약 9%가 감소한 상황이었고 세부 내용을 보면 이미 2003년부터 음반 판매량을 통한 오프라인 수익보다 음원 수익이 더 규모가 큰 것으로 시장 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저렴하게 출시된 음반 가격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자니스의 아이돌 그룹 스마베의 15번째 앨범 드링크 스마브는 일본에서는 정가 2,800엔, 하나로 약 3만원에 육박했지만 국내에서는 정가가 15,400원으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내에 출시된 음반이 일본으로 역수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본 음반사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음반 출시를 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04년 5월 18일자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3일간 체조경기장에서 1만석 규모로 진행된 아무로 나미에의 내한 콘서트에서는 공연을 보러 온 일본 팬들이 저렴한 한국 라이선스반 음반을 구입하는 것을 걱정해 공연장에서 음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톱스타 우타다 히카루의 정규 1, 2, 3집을 묶어서 판매한 앨범이 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는데 당시 일본 음악 시장의 8분의 1 규모이면서 음반 불황까지 겹친 2004년을 전후한 한국 시장에서는 이 기록도 대단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잇따라 기록해온 우타다 히카루 측, 아니 J-팝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눈독 들일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를 비웃듯 가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카시마 미카의 음반이 3만 장 정도 팔렸을 뿐 대부분의 음반들은 2만 장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일본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한국의 대형 엔터사 대표이사가 일본이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 규모의 차이에 따른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韓国は非常に小さい国なので最初から世界戦略を考えた場合に、例えば外国語だったり、もしくは、出てすぐデビューしてすぐ通じるような実力を最初から備えた方が、いいという考え方の中から弊社の場合はトレーニングを3年から5年長くは、東方神起のメンバーの場合は7年という。なぜ日本は外に出ていかないと思ってらっしゃいますか？日本が出れないという言い方よりは大衆文化で言いますとやはり内需が大きすぎると思います。例えば日本のレコード市場が例えば5000億円あって韓国のレコード市場が約150億しかないとすると、例えばの話ですけど1日あたりここで1曲を歌って CD を出してそのフィードバックでのお金の入る経済力と、これをいくらアジアとはいえ日本の20分の1から30分の1にしかならない韓国にまでわざわざ行って同じ曲を1曲歌ってフィードバックを受けるというのは経済的な考え方としては非常にナンセンスな考え方ですよね。なので経済的なギャップがそして内需が差が大きすぎるというのが非常に日本が出づらいものだと思います。 이후 일본은 해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것이라며 이 방송 자료를 무한반복해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2000년대 중반에는 충분히 이런 시장 경제론에 대한 말이 설득력 있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서적인 이유로 공중파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서는 일본 음악을 취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입소문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점차 케이블 음악 전문 채널 등에서는 J-팝 관련 방송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2004년 5월 13일부터 3일간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아무로 나미의 내한 콘서트는 한 해당 1만석 규모로 진행됐으나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만석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나마 인지도가 높았던 일본의 톱 여가수 아무로 나미의 공연이 아쉬운 결과를 남기면서 일본의 인기 스타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흥행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알린 사례가 됐습니다. 한편 2006년 자니스 사무소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가 아시아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새 싱글 푸른 하늘 페달을 일본을 비롯해 한국, 홍콩, 대만, 태국 4개국에 동시 발매를 했고 이 음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트스톰이라는 이름을 붙인 전세기를 타고 하루 동안 태국, 대만, 한국 순으로 이동해 각 나라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파격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에는 1,500여 명의 팬이 운집해 화제가 됐습니다. 70명의 경찰이 긴급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훗날 팬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당시 공항에는 아라시뿐 아니라 자니스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갔었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자니스 아이돌의 팬덤 1,500명이 공항에 몰릴 정도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라시는 자니스 아이돌 그룹 중 처음으로 정식 내한 공연 등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이들의 흥행 여부가 추후 자니스 아이돌의 내한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 출발이 산뜻했습니다. 8월 1일 기자회견 후 일본으로 곧장 돌아간 아라시는 자니스 아이돌로서는 초난강으로 활동한 쿠사나기 치요시가 엠넷의 음악방송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없었던 한국에서의 정식 공연을 했습니다. 2006년 9월 22일 2006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일본 대표로 출연한 것입니다. 2004년부터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이티스트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등의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아티스트들을 선발해 시상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같이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제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일본 대표 아티스트로 코다쿠미와 함께 아라시가 출연했으며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공중파 SBS에서 방송된 덕분에 아라시는 공중파 진출도 했습니다. 당시 아라시는 데뷔곡 아라시와 당시 최신 싱글 키토 다이저부 그리고 멤버 마츠모토 준의 주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일본판 실사 드라마의 주제가 위시 등 3곡을 불렀습니다. 아라시는 데뷔곡 아라시의 후렴 가사를 한국어로 개사해 부르는 등 팬서비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are my soul, soul 언제나 바로 내 곁에 있어 양보할 수 없어 누구도 말해할 수 없어 온몸으로 바람을 모두 모아서 이 몰아치자 아라시 아라시 for me. 그리고 공연 다음 날인 23일 최대 2,500석 규모의 서울의 멜로낙스 현 예스24홀 공연장에서 정식 팬미팅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반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선착순으로 입장시켰기 때문에 국내 정식 라이선스 발매 음반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리한 기획이었습니다. 개그맨 김한기 씨의 사회와 통역사가 함께 팬미팅을 진행했고 이후 아라시는 최대 4,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2006년 11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아라시 퍼스트 콘서트 2006인 서울, 6월 마이 서울 소울이라는 타이틀로 내한 콘서트도 1일 2회씩 총 4회차로 공연했습니다. 자니스 아이돌로서는 최초의 내한 콘서트였습니다. 같은 해 일본 공중판 이온TV에서 뉴스캐스터 활동을 시작한 멤버 사쿠라이 슈가 캐스터로 출연하던 뉴스 방송 뉴스제로에서 내한 공연을 밀착 취재했고 이 방송에서는 아라시의 팬이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도 소개됐습니다. 덕분에 아라시는 한국 혹은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자니스 아이돌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당시만 해도 아라시의 아시아 인기에 대한 일본 내 보도 자체는 억지스럽게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라시를 넘어 자니스 아이돌들의 팬덤도 힘을 실어주었다고는 하나 기자회견 당시 1,500명이 공항에 운집한 것, 4,000석 규모의 공연을 4회 모두 매진시킨 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연을 앞두고 입국했을 때도 공항에 팬들이 운집했던 기록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 아라시의 인기는 단순히 인기 아이돌이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고쿠센에 출연한 배우 마츠모토 준이 속한 그룹이기도 했고, 다른 멤버들의 드라마 출연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름아름 소개되던 아라시 멤버들이 진행하는 각종 버라이어티 방송 등으로 팬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만 해도 아이돌 그룹이 아예 자신들의 이름을 건 예능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라시가 첫 내한을 했던 2006년도만 해도 엠넷의 연말 음악 시상식 방송 MKMF에서 우리나라 댄스 그룹들은 립싱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자니스와는 다르게 실력파 그룹으로 육성되고 있었던 일본 보이그룹 윈즈는 비보잉을 곁들인 격렬한 댄스를 하면서 100%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직 몇몇 J-팝 댄스 그룹들은 당시의 K-팝 댄스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적으로 강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니스 아이돌들 같은 경우 2000년대 중반이나 지금이나 일본 내에서도 무대에서 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룹들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댄스 그룹으로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댄스 그룹의 멤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로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츠모토 준이 출연한 드라마 고쿠센, 너는 펫, 꽃보다 남자 등의 성공과 맞물려 팬덤의 확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버라이어티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는 스타들이 알고 보면 각종 특수 효과를 곁들인 스케일 큰 콘서트 등을 하는 인기 댄스 가수이기도 한 것이라는 점이 먹혀든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라시의 국내 팬미팅 당시에도 마츠모토 준이 드라마로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韓国で松本潤さんが出演しているドラマがすごい人気なんですけども 또한 2006년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더블S501 등의 보이그룹이 활약하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 보이그룹 빅뱅은 이제 막 데뷔를 한 시기였고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꼽히게 되는 JYP에서는 아직 보이그룹 2PM, 2AM이 데뷔를 하기도 전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 인기를 끄는 보이그룹들이 다소 제한적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니스는 팬덤을 구축할 만한 분위기는 있었고, 여기에 해외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자니스 아이돌의 내한 콘서트가 성사되는 등의 화제성으로 아라시의 내한 콘서트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05년 제2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일본 대표 가수로 참여했던 고토마키를 비롯해 당시 고토마키가 소속된 기획사 업프론트 에이전시가 2006년부터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고토마키는 1997년 오디션 방송 아사얀으로 결성되어 현재도 멤버 입학과 졸업 시스템으로 활동 중인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3기 멤버 출신으로 2002년부터는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아시아송 페스티벌 출연 이후 2006년에는 두 곡을 한국어로 재녹음한 베스트 음반을 라이선스로 발표하고 2006년 11월 19일 최대 2,500석 규모의 서울의 멜로낙스 현 예스24홀 공연장에서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엠넷의 여름 시상식 엠넷 20 초이스에 참석하는 등 꽤 굵직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다만 이후 고토마키는 사건 사고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아이돌 출신 남동생 고토 유키 문제 등 복잡한 가정사로 활동을 쉬기도 하고 소속사 이적 등이 맞물려 연예계 활동 자체가 휴식과 복귀를 반복하며 굴곡진 상황을 겪었고 한국 활동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어프론트 에이전시는 고토마키 외에도 모닝구 무스메를 필두로 하는 걸그룹 브랜드 헬로 프로젝트 소속의 아이돌들의 한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본래 헬로 프로젝트는 97년 모닝구 무스메의 데뷔 이후 1998년 소속 아티스트들의 팬클럽 형태로 출범한 브랜드로 이후 메론 기념일, 베리즈코보 등을 앞세워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브랜드로 이름을 높였지만 점차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대만 현지 걸그룹 오디션,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로 중국인 멤버 2명을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7년 모닝구 무스메의 싱글 베스트 음반을 한국에 발매하면서 멤버 3명이 내한에서 악수회를 열었으며 이 당시 1600명의 팬이 운집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1일 최대 4천석 규모의 올림픽 홀에서 모닝구 무스메의 내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하로프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공연장은 만석이 아니었다고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으며 그나마도 일본에서 원정온 일부 팬들이 좌석을 채워준 숫자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로프로는 한국에서 오디션 대동경소녀 vs 도쿄걸즈를 2009년 개최했습니다. 본래 이 오디션은 먼저 1차 심사로 참가자를 걸러내고 최종 15명이 각종 경연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는 방송을 2009년 5월부터 2달간 엠넷에서 방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오디션 응모자만 약 2,500명이었습니다. 방송 전에 하로프로의 대표 프로듀서이자 인기 밴드 샤랑큐의 보컬 층쿠가 베리즈코보 멤버와 내한하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사실 층쿠는 2002년 스마백 쿠사나기 치요시의 한국 활동 초난강의 캐릭터를 만들고 활동곡 정말 사랑해요를 작곡하기도 하였었습니다. 후두암 투병으로 성대를 적출하여 현재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건강했던 시절에는 한국어도 회화 정도는 구사가 가능했고 정말 사랑해요의 발라드 버전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 꽤 관심이 많아서 초난강의 캐릭터도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알려진 몇몇 일본의 미남미녀 탑스타들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접근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결과물이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한국 엔터 산업에 관심도 있는 프로듀서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2010년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K-팝을 중심으로 한 2차 한류붐 당시 한국의 엔터 업계는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고 느껴서 이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바꿔 말해 그는 한국의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이 오디션에 참여하면 자신이 직접 선발하고 키워내는 기획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終わりました疲れた疲れました、全部見ましたとりあえずさすが韓国人オーディションということでみんな本当に僕の期待通り音楽っていうかリズムに対するそのレベルがすごく高くって日本のハローのメンバーとかそれが日本の J-POP の歌手のみんなもちょっとこのままじゃおられへんなというぐらいピリッと刺激のあるオーディション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문제는 이 오디션의 최종 합격자는 일본에서 하로프로 소속으로 걸그룹이나 아이돌로 즉시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하로프로 연습생으로 합격을 하게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 대부분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지등의 노래로 1차 예선에 참가했음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로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계 2위 음악 시장의 일본 대형 기획사가 걸그룹 연습생을 뽑는다더라의 기본 취지만을 숙지한 상태로 참여한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이 오디션 방송은 2006년 SBS의 오디션 방송 슈퍼스타 서바이벌 출신인 2PM의 멤버 준호와 찬성이 오디션 출신이라는 이유로 멘토 겸 MC로 발탁됐고 SM 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출신 가수 솔플라워님, 유명 작곡가 이트라이브, 걸그룹 주얼리의 히트곡 원모어 타임 안무가 정성국님 등이 트레이너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500명 중에 걸러낸 15명의 참가자들은 방송 초기부터 진지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트레이너들에게 태도 문제로 지적을 당하는 등의 모습으로 방송 출발부터 하로프로 특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방송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오디션이라는 걸 붙었다 보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들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서바이벌이라고 해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은 일본에 있는 기획사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디션을 통과해서 이 서바이벌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들뜬 것 같아요. 거기서 나도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지 이것만으로. 수가 되고 싶어서 온 거 맞죠? 네. 여러분들 이거 뭐 굉장히 잘해서 뽑힌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많이 좀 답답하네요. 네. 아니 되게 치열하게 오디션을 그렇게 거쳐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잘못하면 국위선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깎아먹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신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피식 웃고 왜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오디션 방식도 트레이너들에게 부정기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전용 연습실도 제공받지 못한 채 알아서 연습해온 후 경연을 펼쳐 평가받는 형태의 오디션 방송이라 현재의 오디션 방송들과 비교하면 다소 엉성해 보이는 구성의 방송이었습니다. 중간에 일본에서 합숙을 하며 하로프로 트레이너들에게 춤과 노래를 배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K-팝 전문가들에게 트레이닝을 받다가 일본에서 일회성으로 일본 스태프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층쿠는 내심 자신이 그간 봐온 한국 연예계의 아이돌 스타들처럼 춤이나 노래에 자질이 있고 일본어도 조금이나마 가능한 참가자를 희망했던 것 같지만 현실은 그러한 재능 있는 참가자들은 이미 대형 기획사에서 제2의 소녀시대 카라 원더걸스를 꿈꾸며 연습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로프로 측과 층쿠는 이 오디션을 통해 한국인 연습생도 뽑고 겸사겸사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사의 하로프로 걸그룹들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계획이었으며 우리나라 인기 걸그룹 애프터스쿨을 섭외하여 모닝구 무스메의 히트곡 러브머신을 드림걸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어로 개사하여 부르게 했고 이 곡을 오디션 주제가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당시 1641석의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베리즈 코보의 미니 콘서트 겸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격자는 한 명이 배출되었으나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만 일본으로 불러다 간간히 트레이닝을 시키는 등 부실한 지원이 뒤따랐고 합격자 역시 백댄서 활동 등을 하다가 걸그룹 스마일에이지 신멤버 오디션에서 낙선한 뒤 스스로 하로프로를 그만두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하로프로 걸그룹의 우리나라 라이선스 음반 발매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하로프로는 간헐적으로 페스티벌 성격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홍대에 위치한 최대 450명 수용이 가능한 롤링홀 등에서 팬미팅이나 악수회를 개최하는 등의 단편적인 활동은 이어갔습니다. 2016년에는 MBC에서 주관한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빅 콘서트에서 모닝구 무스메가 공연을 갖기도 했지만 팬덤의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든 데다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두던 프로듀서 층쿠가 지병으로 성대를 잃고 왕성한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편 그나마 국내에서 꾸준하게 인기 가능성을 보여온 자니스 아이돌들은 소속사 자니스 사무소의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컨텐츠를 소비할 창구가 매우 제한적인 점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팬덤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갔습니다. 2010년을 전후했을 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등이 완전한 메이저 플랫폼으로 올라오기 전이라 몇몇 소수의 소속사들이 뮤직비디오 정도만을 유튜브에 이제 막 조금씩 공개하는 분위기였다지만 아라시는 아니 자니스 아이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이전까진 자니스 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자사 아이돌 사진이 단 한 장조차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았고 오로지 텍스트로만 멤버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타 사이트에도 인터넷에 자사 아이돌의 사진이 올라오는 걸 철저하게 막아놓은 탓에 출연 중인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공식 홈페이지에도 자니스 아이돌 사진은 실루엣 처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일본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 문제는 물론 있었다지만 공유되고 있었고 덕분에 자니스 아이돌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일본 현지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라시 이후 카툰, V6, 킹키키즈의 멤버 도모토 코이치, 야마시타 토모이사 등 자니스 아이돌들이 내한 공연을 꾸준하게 이어오게 됐습니다. 또한 카툰과 도모토 코이치, 야마시타 토모이사는 내한 공연 홍보차 엠넷의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연 규모를 보면 아라시의 첫 콘서트는 최대 4,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4회, 이후 2008년 아라시의 두 번째 내한 콘서트는 최대 7,000명 규모의 핸드볼 경기장에서 4회, V6는 최대 4,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2009년 11월 14일과 15일 총 3회 공연을 했습니다. 카툰은 2010년 8월 6일에서 7일 2회 공연을 최대 15,000명 규모의 체조 경기장에서 했고 백댄서로 2011년 정식 데뷔하게 되는 그룹 키스마이 토치를 데려왔습니다. 2011년 4월 16일과 17일 2일에 걸쳐서는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최대 2,222명 수용할 수 있는 KBS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야마시타는 이례적으로 부산에서도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부산 공연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킹키키즈 멤버 도모토 코이치는 2011년 9월 9일과 10일 총 3회에 걸쳐 최대 4,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니스의 내한은 없었습니다. 사실 2010년도 7월 1일 카툰이 내한하여 엠넷 M카운트다운에 출연한 그 해에 한일 양국의 아이돌 업계는 격변을 맞던 시기였습니다. 소녀시대와 카라 등이 유튜브로 공개한 각종 뮤직비디오나 영상 컨텐츠로 인기를 끌어 일본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고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 카툰의 공연 딱 한 달 전에는 칼군무라는 개념을 본격화한 보이그룹 인피니트가 엠넷 M카운트다운을 통해 무대 데뷔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카툰은 번지점프와 각종 물쇼, 불쇼 등을 곁들인 쇼와 같은 무대의 콘서트, 멤버 개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무대에서 군무를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멤버 개개인이 자신만의 춤 스타일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니스 팬덤이라면 이미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을 출연한 멤버들의 캐릭터와 결부시켜 이러한 무대를 즐길 수 있었지만, 순수하게 음악방송 무대만으로 섰던 M카운트다운 무대만으로 새로운 우리나라 팬들을 소위 입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1년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자니스의 설립자 겸 대표 프로듀서였던 고 자니 키타가와 사장이 K-팝 아이돌은 모두 자신들의 흉내내기라고 언급한 사실이 훗날 드러날 정도로 자니스 측은 K-팝의 인기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K-팝 아이돌들의 열두 상륙과 함께 촉발된 2차 한류 붐 이후 점차 무대 실력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앞세워 별다른 트레이닝 시스템 변화 없이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의 활동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K-팝 그룹들도 자니스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 예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룹이 증가하게 되면서 엔터테이너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자니스 브랜드는 그나마의 설 자리조차 없어졌습니다. 대만 등 일본 문화에 우호적이면서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 아시아 국가에서 간헐적인 공연이 있었다지만 다시금 본격적인 아시아 투어 등을 하는 그룹은 나오지 않았고, 헤이스 이점프처럼 내한 콘서트가 기획되다가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존재하던 우리나라의 자니스 팬덤은 점차 급속도로 줄어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걸그룹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의 다이넌 걸그룹들 중 2009년 데뷔했던 섹시 컨셉의 걸그룹 SDM48이 데뷔 싱글 가가가를 발매하며 한국 활동을 선언했었습니다. 싱글 발매 당시 아예 K-팝에 대항하는 J-팝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 데뷔를 했으나, 다른 아키모토 야스시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트레이닝 없이 데뷔시키는 모습을 답습한 데다 곡 자체도 K-팝의 아류라는 평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정도의 활동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아키모토는 2018년 프로듀스 48으로 아예 한국 걸그룹 연습생들과 경연을 시키고 합작하는 식으로 아이즈원 일본 활동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이즈원 멤버는 되지 못했지만 걸그룹 로켓펀치로 타카하시 주리가 재데뷔를 했고, 아이즈원으로 활동한 미야와키 사쿠라도 르세라핌으로 재데뷔해 활동 중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BTS나 블랙핑크 등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K-팝이라는 카테고리가 해외에서도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상황,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성공과 넷플릭스를 통한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이 누적되자 자극을 받은 일본 엔터 업계는 벼랑간 J-팝 업계든 드라마 업계든 영화 업계든 세계 진출이라고 적고 미국 진출이라고 읽는 도전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경제적으로 메리트를 찾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시장 규모의 차이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로 소비가 제한적이지 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음에도 이제는 아예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도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좋은 작품은 여전히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소비가 됩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큰 성공을 거두거나 만화 귀멸의 칼날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만화 원작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한국에서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 시즌7에서 한국 에피소드를 찍기도 했고, 주연 마츠식에 유탁하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J-팝과 같은 경우 세카이노 오알이나 원오크락 등의 인기 뮤지션들이 락 페스티벌 출연이나 단독 콘서트 등의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J-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나 음원을 유튜브에서 전면 공개하는 경우도 상당수 늘어나서 과거에 비하면 접근성 역시 좋아졌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유튜브를 비롯해 OTT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진 만큼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질 좋은 일본 콘텐츠라면 정말 의외의 인기를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살색의 감동 무라나시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국내에서도 꽤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서서히 엔데믹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2023년 일본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우리나라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까요?